10학년 가을 내신 대비 필수 개념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관련된 거예요. 이걸 한 화면에 담을 수 없어서 첫 번째 동영상을 찍고 다시 두 번째 동영상을 찍을게요. 동영상 두 개를 찍을 계획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알려면 그 이전의 내용들을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반복하는데 학생들은 이것만 알면 고등학교 뭐 시험 범위만 알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닌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몰라서 시험 범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반복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구의 건널비, 구의 부피를 못 구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못 푸는 일들이 발생해요.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못 구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못 푸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시험 범위, 집합, 명제 이런 시험 범위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있는 사전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전 지식을 모르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게 어려워요. 자, 수체계, 복소수, 실수, 유리수, 허수 이런 것들의 정의, 이런 것들의 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의 연산법칙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결합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제가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이쪽 집합의 연산법칙 어디 있냐? 집합의 연산법칙에서 나와요. 집합의 연산법칙에서 수의 연산법칙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수의 연산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합의 연산법칙이 그냥 보너스 스테이지인데 수의 연산법칙을 모르면 집합의 연산법칙을 생짜로 다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수법칙, 곱셈공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곱셈공식 같은 경우에도 이 집합단원, 명제단원 문제를 풀 때 곱셈공식에 대한 곱셈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1차 방정식, 1차 함수, 1차 부등식 다룰 줄 알아야 돼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다룰 줄 알아야 돼요. 1차 함수에서 기울기, x절편, y절편,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2차 함수도 꼭지점, x절편, y절편,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집합단원, 명제단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 원의 접선의 방정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진도 상황에 따라서 집합부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평행이동부터 시험 범위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점대칭, 선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원점 대칭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절대값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절대값이 나중에 이쪽에 사용돼요. 부등식 이쪽에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값의 정의 알아야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편이에요. 나는 그냥 절대값이라고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 붙은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생 따라가기 때문에 x의 절대값 붙였을 때 어떻게 되냐, y의 절대값 붙였을 때, fx 전체의 절대값 붙였을 때, y에도 절대값 붙이고 fx 전체에도 절대값 붙였을 때 이렇게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쪽에 써먹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진짜 시험 범위 얘기를 할게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내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다시 공부하세요. 백지에 적어보시고 내용을 모르겠네? 그럼 다시 공부하세요. 백지에 적을 수 없다는 말은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니까 백지에 적어보고 다시 공부하세요. 자, 집합의 정의를 배웁니다. 나는 그냥 집합을 상자라고 하는데 책에는 대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나는 그냥 집합을 상자라고 합니다. 집합의 정의 알아야 되고 원소, 집합 제가 농담 삼아서 이걸 삼지창이라고 하고 이걸 이지창이라고 해요. 농담 삼아서 원소와 집합 사이에는 삼지창을 쓰고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이지창을 씁니다. 그리고 원소와 집합 사이에는 속한다라고 그래요.
소문자 A는 대문자 A에 속한다. 강조합니다. 속한다. 가끔 어떤 책에서는 포함한다라고 표현하는 책이 있어요. 소문자 A는 대문자 A에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책이 있는데,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연봉 100억 넘는 강사도 포함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포함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선 속한다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공집합,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기호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공집합은 인쇄된 글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동그라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공집합 기호가 아니고 이게 공집합 기호예요. 이러한 사소한 차이점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부분집합의 정의, A는 B에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집합의 상등. 상등이 한자로 서로 상자 같을 등자예요. 서로 같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상등이라고 되어 있었고, 요즘 책에는 서로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합의 상등의 정의, 집합의 서로 같음의 정의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별거 없어요. 두 집합이 같다의 필요충분 조건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집합의 상등의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면 두 집합이 같아. 그리고 집합의 연산, 네 가지 연산이 있죠. 우리 수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가지 연산이 있는 것처럼 집합에도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 네 가지 연산이 있어요. 여담으로 이거를 A 빼기 B라고 읽는 사람인데 그렇게 읽지 마세요. A 차집합 B라고 읽어주세요. A와 B의 합집합 혹은 A 합집합 B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거 A 빼기 B라고 읽지 말아주세요. 차집합입니다. 그리고 서로 소의 정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서로 소의 정의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 소의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합의 연산법칙, 합집합의 교환법칙, 합집합의 결합법칙, 교집합의 교환법칙, 교집합의 결합법칙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분배법칙, 반대로 교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분배법칙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쓰지는 않을게요. 여기다 쓰지는 않을게요.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드모르 간의 법칙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밖에 자잘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칙들은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나도 그거 못 외워.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당연하다고 느낄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당연하다고 느낄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가 A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요. 이렇게. A 합집합 B가 A라고? 요 모양이네. 그러면 B가 A의 부분집합이 돼야 하네. 이렇게. A 교집합 B가 A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그냥. 요 모양이면 되겠네. 이 모양이면 A 교집합 B가 A 되겠네.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집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 보고 하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이 집합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집합을 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포함 배제의 원리가 뭐냐면 흔히 많이 봤던 요거예요. 요것이 포함 배제의 원리입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게 포함 배제의 원리예요. 근데 학생들은 또 이거를 막 공식으로 외워.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면 돼요. 공식으로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공식으로 외워서 이 공식에 짜집기 해서는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길기 때문에 적지는 않겠지만 이거 집합 3개에 관련된 공식 있죠? 이 공식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내용을 이해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따로 시간 내서 외울 필요도 없어.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포함 배제의 원리 알아두고, 그리고 대칭 차집합은 책에는 안 나오지만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 이거는 정형화된 기호가 없어요. 나는 보통 이렇게 세모로 표현하는데 어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건 정형화된 기호가 없어요. 대칭 차집합은 뭐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한 거예요. 이게 대칭 차집합의 정의입니다. 혹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이렇게 정의하나 이렇게 정의하나 똑같아요. 이게 대칭사집합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대칭사집합에 관련된 성질들을 알면 집합에 관련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제의 정의 알아야 돼요. 명제가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수식,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에서 사용하는 문장이 명제다. 수학에서 아유 이 꽃이 아름답다. 수학에서는 이런 표현 쓰지 않지 않냐. 그래서 수학에서 사용하는 문장이 명제다라고 얘기하고, 명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학이라는 언어의 문법 단원이라고 그래요. 저는 수학을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수학이 언어라고 말하면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학이 언어예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언어의 문법 단원이 명제예요. 문법 단원. 우리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우면 평문을 가지고 부정문 만들고 과거형 만들고 미래형 만들고 감탄문 만들고 의문문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명제도 어떤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부정문 어떻게 만들래? 부정문 어떻게 만들래? 뭐 역과 대우, 뭐 주어진 명제, 영명제 어떻게 만들래? 주어진 명제, 대우명제 어떻게 만들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부정문 어떻게 만들래? 의문문 어떻게 만들래? 감탄문 어떻게 만들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명제는 수학이라는 언어의 문법부에 해당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말장난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이 명제를 제대로 모르면 나중에 문제를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서술원 주관식 답안 작성할 때 정확히 문법에 맞는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점당해요. 그래서 명제라는 단어는 시험을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문제를 읽고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위해서 서술원 주관식, 달리 말해서 수리논술을 할 때 감점 안 당하기 위해서 배우는 단원이 명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명제 단어는 능숙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다른 곳에서는 능숙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명제 단어는 능숙하지 않아도 그냥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명제라는 단어의 정의, 조건이라는 단어의 정의, 진리집합이라는 단어의 정의, 그리고 and나 or의 부정은 어떻게 되냐. P and Q의 부정은 not P, or not Q다. 이런 내용. 이것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같다. 이런 내용들. and를 부정하면 or가 되고 or를 부정하면 and가 된다. 이런 내용. 그리고 올썸이라고 적어놨는데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된다.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명제의 역과 대우.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다 알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의 영명제가 뭐냐. 가정과 결론을 바꾼 Q이면 P이다가 명제의 부정이고, 그리고 대우 명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각각 부정을 하는 거. 가정과 결론은 각각 부정하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명제의 대우라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주어진 명제와 대우 명제는 진리값이 같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사실 진리값이라는 표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는 표현인데,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진리값이 참이에요.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진리값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진리값이 같다는 말은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영명제가 참이고,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영명제도 거짓이고, 영명제가 아니고 대우명제예요. 말 잘못했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고,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가 거짓이고, 대우명제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고, 대우명제가 거짓이면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 이런 내용. 그래서 대우명제가 중요해요. 그리고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이게 겁나 헷갈릴 텐데 헷갈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메타 언어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메타 언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책에는 메타 언어라는 표현이 없어요. 메타 언어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이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동영상 촬영해 놨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 되고, 그리고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3단문법, 달리 말해서 연역법 혹은 연역 논증, 그리고 대우증명법, 귀류법, 이런 증명 방법들을 알아두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 증명하는 방법 반드시 익혀두세요. 이거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고, 네모칸 메꾸기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 증명법 반드시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식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절대부등식. 가장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이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절대부등식이고, 이거에 파생된 절대부등식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고,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리고 얘네들이 언제 사용되는지 증명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언제 사용되는지 그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제가 이미 촬영을 해놨어요. 촬영을 했는데 아직 공개는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공개를 해 놓을 테니까 이것들을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마치고요. 이 다음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함수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함수단원까지 설명하려고 했더니 너무 이 내용이 많아서 함수단원은 동영상을 나눠서 두 번째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은 이 위치에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 마칠게요.